반갑습니다. 제가 아주대학교는 두 번째 방문인데 한 번은 한 5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특강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특강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개인적 인연은 제 처남이 아주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대학이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처남 덕분에 자주 알게 됐고 아주 관심을 갖게 됐죠. 사람이 누군가하고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게 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통 생소하게 느끼던 것이 그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북한하고 남한하고도 분단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 남남이 됐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더 익숙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일단 전반부에 제 얘기를 좀 하고 후반부에 제가 생각하는 남북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차피 이 수업 자체가 대형 강의니까 첫 번째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조용히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진 않다. 그냥 학교에다 등록금을 냈으니까 같이 있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방해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집중해서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채플이라는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대형 강의였는데 그거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한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삶의 어떤 양식이 되었어요. 물론 전공 과목이 가르치는 어떤 지적인 그런 자국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채플은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자국이 됐던 것 같고 오늘까지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채플 같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많이 장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무시면 되고 최소한 방해 안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수업을 들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중해서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1974년 자강도 희천시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강도 희천시는 옛날에 평안북도 희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우리 교육받을 때는 남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수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통일의 대상으로 남한을 상정했기 때문에 남한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예전에 남한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뒤떨어져 있을 때는 북한을 방어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북한에서 아는 것을 경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희천군이 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게 매향산이라는 동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매향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매향산은 제가 한반도에서 다녀본 산 중에 제일 좋은 산입니다. 제가 백두산만 20번 넘게 갔고요. 금강산도 여러 번 갔고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향산이 제일 예쁩니다. 제가 나서 자랐고 자주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희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겨울이면 보통 영하 25도 정도 평균 내외였고요. 제일 심한 소환이나 대한 시기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금도 북한도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해서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춥습니다. 그쪽은. 왜냐하면 에너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됐고 모든 나라 구조가 도시화가 됐고 도시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원 때문에 도시가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추울 겁니다. 여기보다. 어린 시절 그런 추운 데서 자랐고요. 고등중학교를 거기서 마쳤습니다.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북한에서는 그 아버지가 직장을 이동해서 가면 남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주한다고 그러죠. 북한은 직장 조동이라고 합니다. 직장 조동이 돼서 평안남도 개천시라는 데로 이동해 가면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고등중학교를 마저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북한 사회가 그 사회에도 여러 번 제가 온 다음에도 여러 번 변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냐면 북한의 체제가 공고할 때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 기준으로서 어떤 대학이나 군대 가는 것도 다 선발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대학 가고 군대 가려면 북한에서는 우리도 뭐 스펙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북한도 있습니다. 노동당에 입당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입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수료하지 못하면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어떤 특정 직업에 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당원이 돼야 되고 대학 정도 나와야 보통 스펙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해방 후에 김일성과는 반대당에 있었고 그 후에 김일성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때는 심지어는 국군을 도와서 태극기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연자제라는 게 북한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북한의 헌법은 다 우리랑 비슷하고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은 공민은 누구나 집회, 시위, 결사가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작동하는 거죠. 남한은 요새 그런 것들이 적폐라고 해서 청산하고 불공정에 대해서 한번 잘못하면 아주 국민들의 분노를 사 정권도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남한도 한 80년대까지는 그런 것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우리하고 시대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덜국대라는 겁니다. 평안남도 석도현 초령대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 반에 우리가 30명이었습니다. 한 개 반이 30명 정도 합니다. 북한의 고등학생들은. 30명 중에 보통 3명에서 2명 정도 빼고는 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거나 대학 가는 사람이 한 5명 됐고 나머지는 여성들은 10%만 군대 갔고 나머지는 직장으로 가죠. 남성들의 경우에는 100%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 가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신 성분에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근데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제도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수능 시험 제도라는 게 있고 국가 판정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나면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 그 시군마다 나오는 대학에서 본고사를 봐야 학교를 가게 되는 제도거든요. 근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추천은 뭐 성적이 뭐 약간만 상이하면 뭐 다른 사람 써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누나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저도 못 간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학 못 가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군대를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군대를 갔으니까. 남자 중에 2명이 못 갔는데 한 사람 장애인이었고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했죠.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했는데 못 갔죠. 그래서 그것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기준으로 입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모색하던 중에 덜국대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사실 덜국대라는 데는 별로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군대 가지. 왜냐하면 군대는 보급품이 주고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급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군대 한 사람 가면은 걱정이 그때 당 북한 사회가 90년 이전에만 해도 체제가 작동할 시기에는 군대 가는 거는 생활 조건이 다 보장된다는 전제입니다. 그 심지어는 당원이 될 수 있었고 대부분 90% 당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 가면은. 그리고 대학 추천받는 게 한 30% 됐기 때문에 그때 군대를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좀 그 제도가 달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대학생이 앉아있으면 한 30%는 사회에서 온 분들이나 군대에서 온 사람들 같이 공부합니다. 그 추천받기 때문에 대학에. 근데 뭐 저는 이제 덜국대라는 데를 그래서 가게 됐는데 덜국대 생활이라는 게 가고 보니까 이미 90년대 초반이니까 제가 90년에 입대했으니까 3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는 급격히 경제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러시아가 붕괴됐고 중국이 체제 전환을 했고 동유럽이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미 그때 하드 어택이 된 거죠. 이미 그 심장마비에 걸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항만을 건설하는 부대인데 제가 갔던 덜국대라는 부대가 실질적으로 여군이 40%고 남자가 60%입니다. 남녀
같이 하는데 10년 군대 생활을 같이 해준다 그럽니다. 근데 군대를 다 가고 나머지 학생들을 거기 데려가는데 거기 갈 때도 뭐 대학 가는 거 똑같이 해준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건 다르더라고요. 실제하고는 달랐고 생활은 군대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5시 기상에서부터 군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던 부대는 군인이 됐습니다. 군부대로 편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독대라는 편제가 없어졌거든요. 다 군대로 편입시켰거든요. 원래 군대 생활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군대를 도독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도독대 생활이 뭔 줄 압니까? 도둑질이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질이라는 건 참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 조금 장난치를 좀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남한 사회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근데 남한의 60년대 그게 일상화됐었대요. 물어보니까. 남한의 60년대 군대는 도둑질이 일상화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북한은 그게 우리 때가 일상화됐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이런 경기장을 큰 경기장을 5만 석짜리 5만 석이면 큰 규모거든요. 한 번에 관중이 5만 석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면 큰 규모인데 그 평성 경기장을 건설해서 동원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 공구 이런 것들 다 도둑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원래 국가 건설을 하는데 왜 국가 건설을 하는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군대 체제니까 대대장은 대대 쭉 정렬시켜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20일 동안 공구 확보 전투라는 걸 한다. 이렇게 명령하죠. 공구 확보 전투라는 건 뭐냐면 건설에 필요한 삽, 곡괭이, 뭐 이런 강목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부족하니까 이걸 자체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공구 확보 전투를 한다. 그러면 중대별로 하시오. 그러면 중대별로 하고 중대별로 하면 소대별로 하시오. 그러면 소대별로 하게 되는데 결국 소대별로 하게 되면 30명씩 나가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가서 좀 달라 그러죠. 근데 북한 경제가 이렇게 풍족한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풍족한 경제가 아닌데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뭐 좀 훔쳤다 그래서 그 도둑놈으로 보지 마세요. 북한은 다 그런 겁니다. 도둑놈 아닌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90년대를 살아본 북한 사람들은. 뭐 너도 나도 훔치니까. 그리고 사회 구조사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내 거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훔칠 때 항상 그랬어요. 없는 것과 있는 것에서 옮겨올 뿐이지 이건 훔치는 게 아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거 옮겨오기다. 그리고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균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위원회라고 그래요. 우리 조절위원회 작동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만 3년 되던 해에 제가 대학 추천을 2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신원조회 때문에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북한 사회에서 제가 대학 갈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북한에서 별로 입신도 할 수 없는데 뭐 북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황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부대에 한 사람이 체포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부대가 한 행적을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부대가 이렇게 다 뭐 훔친 거 이렇게 막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대를 관리하던 사람이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됩니다. 근데 뭐 대장이 시켰어도 대장은 책임 안 지죠. 그럼 중대장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럼 중대장은 또 소대장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소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부서의장 직무대리를 8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대장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겠어요. 데리고. 얼마나 조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옮겨오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뭐 그것이 걸려가지고 영창 가게 된 겁니다. 1년짜리. 근데 난 북한에 살기 싫었어요. 그때 이미. 다행히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자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서양 문학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읽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어차피 TV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니까 그거는 너한테 유용하지 않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읽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네가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장을 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책이라는 게 대부분 서양 서적이었어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이런 거죠 주로.
근데 북한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 자유화가 있던 나라입니다. 문학 자유화가 뭡니까? 모든 책이 다 들어오던 나라예요. 그 문학에서 주체를 확립할 때요라는 걸 하면서 일반 서점에서 판매는 금지됐으나 예전에 샀던 것까지 다 뺏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집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뭐 옛날 책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로빈son 크루소도 읽었을 거고 세계 일주 항해가 마젤란도 읽었을 거고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개혁론도 읽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건 뭐 북한에서는 아주 뭐 찾기도 쉽지 않은 책이죠. 어렵고.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한결같이 제랑은 자유하고 제가 거기서 봐한 건 자유와 사랑 그리고 허무주의 이 세 가지를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건 없단 말이죠. 혁명적으로만 늘 살아야 되고 혁명적으로 사는데 수혜자가 되지 않은 나로서는 북한에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저희 아버지가 71년도부터 74년도 또 러시아가 계셨기 때문에 보통의 북한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이미 후르시초프, 그러니까 스탈린 격화 운동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저희 가정교육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게 학교 가면은 학교 가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민족의 태양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는 저 새끼들이입니다. 저 개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육하고 또 학교교육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는 절대적 숭배 대상이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형편없는 그냥 하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보통의 북한 사람들이 받았던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북한 주민들 제가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만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 저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수천 명 만났는데. 그만큼 달랐던 거죠. 교육이.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가정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근데 북한에서 입신 못하게 되니까 이제 탈출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로빈son 크루소 같이 이제 섬을 하나 탈취하고 내 세계를 열든가 아니면 뭐 전 세계로 나가서 마젤란 같이 항해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19살이 만 19세면은 피가 끓을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19세, 20세 아닙니까? 이 나이 때는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에 그 순간 탈출을 결행했고 영창에 들어가서 2번의 탈옥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남한에 왔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에 건너갈 당시 몸무게는 29kg였습니다. 제가 그 학대를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뭐 저는 941생으로 살아났고 어쨌든 중국에서 5개월 동안 병치료 과정을 거쳐서 남한을 홍콩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가 첫 느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대한 느낌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회적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말론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평양의 상층부에 있던 사람 아니면 격차가 크다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도 시골에서 여기 서울에 오면 격차가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한 40년 제너레이션 갭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대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책 한 권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학업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저히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황. 그리고 또 옆에서 다 겁을 주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만나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오늘 강사로 왔었잖아요. 나중에 저 찾아오는 사람은 내가 밥을 사주겠습니다. 진짜로. 북한 사람들은 약속하면 진짜 지킵니다. 남한 사람하고 인사처럼 인사 안 합니다. 진짜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온 사람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언제든지. 왜냐? 내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 들어와서 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벌써 시대차가 그렇게 있다고 느끼는데 또 옆에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남한사에서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 가더라도 전문대학을 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희천시라는 데 태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강도 희천시에서 전교생 학과 경연하면 제가 1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12만 인구가 되는 도시에서 1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과거에도 원래 그 열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느낌을 그렇게 겁을 먹으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공소에서 일하고 신문 배달하고 하면서 3년 방황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실패자한테는. 그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해서 재기에 도전하는데 패배자에 만나고 자꾸 겁을 주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은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을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건 친구도 아니고 실제 인생에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 중에 그게 아주 큰 겁니다. 3년을 방황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대학 가는 거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포기 못 하겠어서 결국은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 안내를 빨리 해줬으면 대학 바로 진학했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내를 안 해줘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오직 감시만 했습니다. 들어오면 경찰관이 2명 따라다니면서 계속 감시만 했지 대학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은 혜택도 있고 이런 게 안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임대주택 받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다 받았습니다. 과천에 종합종사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정말 그걸 다 뛰어다니면서 찾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에 오신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안내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도 안내 안 하고 오직 감시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했다고. 심지어 경찰관 2명이 너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능성을 보고 밀어줬어요. 그 중국 대륙을 2바퀴 이상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베트남까지 갔다 왔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한다고 겁을 줬으니 제가 3년 동안 방황하다 24살이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는 제가 길을 찾아 대학을 들어갔고 잘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는 중에 제가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제안한 서울 사람이지만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 제 딸이 내일 모레 내년에 대학 가는 그런 만큼 장성했습니다. 저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다 이제 컸죠. 저보다 키들이 다 크니까.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사람은 가급적 피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되는 쪽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자꾸 안 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원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가적 인생에도 국가적 장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원래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정책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보다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는데 가서 경영학과를 공부하니까 정작 경영학에 흥미를 이렇게 많이 갖지 않게 됐어요. 일단 남북관계가 이런 교착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 문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국회를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처음엔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법을 먼저 개정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그 보고서도 내고 이랬죠. 한 1년 3개월 일하다가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제 경영학과를 공부를 했으니까 기업에 가서 다시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대성그룹이라는 에너지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근데 여기 남한의 회사 체제에는 북한의 군대 조직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돈을 많이 주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상당히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경직돼 있고 남한 회사들은 다 그래요. 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하여간 제가 아무리 꿈이 있다 그래도 현실적인 그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딸이 있고 막 태어나고 이러니까 딸이 그때 당시 둘이니까 일단 딸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2년 동안 성실히 다니면서 제 길을 모색하다가 이걸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때 당시 우리가 받았던 월급이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제 나이에서는 아주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뭐랄까 행복지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사회 나가서 겪게 되는 게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회사가 나하고 과연 내 행복과 혹은 나의 삶과 혹은 이런 것과 결부되지 않느냐, 내 자아 성취와 결부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일단 제가 남한에 온 이유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어쨌든 이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실현하기에는 평생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한 관계는 지금 다소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평화통일로 가야 되고 평화통일로 가는 것에 장애물들은 남북 간에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갈등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하면 된다. 남북 간에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는데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받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대해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을 잘 몰랐던 건데 매달 발표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하다 보니까 그 대충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4년 동안 매달 한 번씩 그거 발표해봐요. 그러면 대충 북한에 대해서 웬만한 데는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서 북한 문제에 내가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겠다. 북한 출신이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열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뭐 여러분들 하시지만 내 자아 실현하고 가족 그리고 배우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 딸 둘을 낳고 나서 잠깐 집에 양육 과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었죠. 왜냐하면 제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의 자아 실현하고는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취직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흔쾌하게 동의를 해줬어요. 왜냐? 당신이 남한까지 자유사회로 왔는데 이제 와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여자 같죠? 근데 조건이 붙더라고요. 일단 딸들은 일정 시간 클 때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쉽지 하고 덜컥 잡았죠.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성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여러분들 여성을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애 둘 정도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직장생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애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다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힘들더군요. 거기다가 잘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깨끗하게 키워야 되죠. 애들이 교육적으로 유용한 걸 제공해야 돼요. 애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이 곧 자기의 어떤 미래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살 이전,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이미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고도의 경각심과 노력과 환경과 이게 최고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대라는 게 학원 열심히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한 번도 학원 안 보냈어요. 난 그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기술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기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희 딸들은 내가 자랑 한번 할게요. 우리 애들이 딸들이 세부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다 1등입니다. 둘 다. 학원 1시간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하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찾아가는 겁니다. 학원 보내고 막 이래봤자 그건 사실은 돈 낭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은 소양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교육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일단 가능한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혹은 놀이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잘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육체적으로. 그래서 제 딸들은 바다 수영 같은 거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2년 사는 동안 수영을 완벽하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수영. 그리고 제주도에 살 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승마 잘 탑니다. 저희 딸들이. 왜냐면 제주도에는 말이 학원 가는 것보다 쌉니다. 엄청 쌉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2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명한 교육, 그리고 생존할 수 필요한 것들. 근데 북한은 수영이 의무적으로 다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일본도 초등학교도 전 교회에 다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다 개인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저걸 한 겁니다. 교육만 한 게 아니고 저런 연구소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 연구소의 목적은 뭐냐면 북한과 남한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대차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고, 특강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뭐 TV 출연도 하고 이러죠.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갈등보다는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집권하고 나서 한 2년 반 되고 나서 제가 딱 느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그냥 하나의 이 갬블링에서 투입해가지고 뻥튀기해서 돈을 많이 낼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고 자체가 상당히 틀려먹은 거예요. 그들과 공존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같이 번영으로 간다고 얘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뭐 대박이라 그러면서 뭐 허황된 바람 막 불어넣더니 결국은 북한하고 문제에서는 맨날 비난하는 방송만 맨날 하는 겁니다. 요새 북한 비난 방송이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저는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은 친구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점만 찾아보세요. 어느 순간 칼 맞는 수가 있어요. 이거 서로 이미 다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대차가 40년 나는 게 당연히 차별이 있죠. 근데 뭐 좋은 것만 찾아도 찾기 힘든 판인데 맨날 비난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천안함 폭파하고 뭐 연평대 포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 같지만 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 한 거란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내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관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끼리도 가정 간에도 어른들끼리 사이가 나쁘면 옆집 간에도 아이들끼리도 나빠집니다. 군인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위에 있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 간에 비난하고 나쁘고 서로 관계가 나쁘면 언제든지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게 군대 아닙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저도 빨갱이라 그래요.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북한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북한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한테 빨갱이라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은 무식하다고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프레시안에서 내보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씹어버렸겠죠. 근데 저는 일단 대통령이라는 애가 저게 무식하니까 나라가 되겠냐. 그랬더니 막 1년 만에 탄핵이 됐어요. 저는 확실하게 봤어요. 저런 무식한 사람이 나라 이끌고 가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가정에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비가 있어봐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얼빤한 아버지가 있고 얼빤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로 세울 때는 우리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반에서 반장을 세울 때도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모든 면에서 남에게 우호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사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맨날 술이나 먹고 어리벙어한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남의 이익이나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빼먹을 생각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면 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대통령 탄핵시켜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픽스해서 다시 수정하고 나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런 체제에 오기에는 아직도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미개한 나라로 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4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도 40년 뒤에 우리 역사를 다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북한도 현실적으로 파트너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에 비해서 관대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열등한 체제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다만 그들과 우리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지혜롭게 잘 조율하는 거는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활동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하다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큐스 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때 더 확신을 그쳤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첫 번째 한반도 주인들이 어떤 의식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다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깊이 뭐 우리나라를 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국의 대외 정책 기본 큰 틀은 제가 그때 가서 보기에는 그 나라 당사자들의 결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 이익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배척한 게 뭐가 있어요? 주한미군도 계속 잔류하게 해준다 그랬죠.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여기서 활동하는데 다 보장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없는데 통일 정책을 왜 추구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깨어 있어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마치 북한을 악마화해가지고 또 북한은 안 되는 것처럼 계속 부정적인 권력을 확산시켜서 북한과 갈등 구조로 가는 그런 집단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남북관계 정체 상황이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최소한 북한하고 통일 안 해도 좋으니까 나쁘게 관계를 만들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그렇죠?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동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 나쁘게 항상 그 사람 괴롭혀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언젠간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반대급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국입니다. 남한은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국입니다. 제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도 조국이고 남한도 조국인 거예요. 북한의 정치체제 당연히 동의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걸 소리 높여서 얘기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사실 북한 체제 나쁘지만 공식 인터뷰장에서 그런 건 얘기 잘 안 합니다. 나쁜 걸 뭐라 얘기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 그들이 느끼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보편적인 걸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대북 정책을 보고 나니까 더 이게 확신이 굳혀서 이 활동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 정권이 잡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북한 정책이 나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당대표 특보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게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당의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고 가는 지도 그룹들에게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또 그런 언론을 확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저한테 큰 피해를 안 준다. 그럼 저희 자유로운 삶에 큰 피해를 안 준다면 제가 그 방향은 옳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한 거죠. 그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친구 추가해주세요.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더 친해지죠. 그죠? 페이스북을 제가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쭉 전개해 오고 있고 지금 제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 세부 법인의 마케팅 팀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세부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열흘은 거기 가 있고 20일은 여기서 일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겸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KBS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갔었어요. 중국에는 매달 그런 일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의 개방에 대비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계속 전개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제 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내년이면 다 대학 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북평화 경제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남북관계에는 사실 크게 변곡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는 사실 부침이 많았어요. 근데 변곡점이 있었고 그걸 볼 때는 이제 변곡점은 계속 45년 분단되고 나서 72년도에 살짝 만나긴 했으나 계속 사실 적대적 우전 관계로 계속 온 거죠. 사실 이게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정자들과 남한의 위정자들과 적대적으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활용했던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이제
1988년도에 처음으로 77선언이라는 게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북방에 있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포함해서 경계 교류를 한다는 처음으로 북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것도 노태우 정부도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의사보다는 사실 정통성이 빈약한 정부였어요. 남한이라고 해서 정통성이 다 좋은 정부 아니잖아요. 쿠데타로 들어온 정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로 들어오긴 했으나 뭐 전 정권이 쿠데타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집권한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그 정권 퇴진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이제 저런 거로 이제 좀 무마하려는 거로 저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어요. 77선언 이후에 남북한 교류를 추진한다든지 뭐 한 게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뭔가를 주겠다 하면 약속하고 말을 하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제가 4시 20분까지 강의 오겠다. 그러면 4시 20분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을 이해한 거죠. 노태우 정부는 얘기만 했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역점이 아니었던 거죠. 최초는 2000년 정상회담일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남한 대통령 중에 여러 결점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이해심을 가진 정권이었고 그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한테 오라 그러면 원래는 우리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대개요. 서로 필요한 한쪽에서 필요한 한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가 많이 가기도 하죠. 원조를 받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GDP가 한 50%,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100배가 차이 난다고 봐요. 남북한 경제 차이가. 원래 북한이 먼저 와야죠.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북한이 이해심이 있는 거죠. 북한이 그 정도로 유연성이 있으면 저렇게 개방을 안 하고 개방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직접 간 겁니다. 우리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너그럽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변곡점이었죠. 저 때 뭐 했습니까? 이제 평화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같이 번영하는 방법으로 찾겠다. 이렇게 6.15 공동선언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철도하고 도로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철도, 경의선은 개성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겁니다. 안 다닐 뿐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산 가는 것도 거의 다 났습니다. 우리 쪽에 아래쪽에 좀 도로 연결이 안 됐지만 그 북한하고는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다니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여기도 정권이 50년 동안 계속 한 특정 세력이 잡아오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빨리 해나가기는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개성공단 들고 금강산강학도 시작해서 하기 시작했지만 근데 2007년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장점은 있으나 북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북 정책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게 열어놨으면 적어도 2000 집권하자마자 공단을 확대시키고 빨리 조금 이렇게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심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요. 이해관계가 심한 관계는 갈등으로 갈 소지가 아주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상대방의 이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손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충돌을 극하게 못하는지 압니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개인 간에도 힘듭니다. 그래서 2007년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갔어요.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떠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다 없던 거로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없는, 정치적으로는 평가받을 만한 대통령은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정권은 그래도 다행히 그때 전철을 잘 봤기 때문에 초반에 이 문제를 못 풀면 못 푼다는 걸 알아요. 정권이라는 게 다른 문제가 이슈가 맞습니다. 무슨 이런 쪽도 해결해야 저런 쪽도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의 장기적이고 절대적인 것, 장기적인 것들을 먼저 큰 거를 먼저 봐야지 이 초반에 해결 못한다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한이 북한하고 지금 남한은 어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분단 이후의 경제 구조라는 게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게 뭡니까? 자기네가 모든 걸 독자적으로 생산과 뭐 이거 자급자족 경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빈슨 그서 같이. 근데 전 세계에는 그렇게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같이 러시아같이 대국도 지금 다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자원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근데 왜 개방합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하겠다는 게 말이 아니죠. 국가 개경제였고 사회주의, 옛날에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 쭉 몇 개 나라하고 여기 뭐 필요한 걸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시장 경제는 보조 수단으로만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이후에 가서 그 약속한 게 뭡니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우리가 너희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너희가 경제 발전을 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바로 경제 개선 조치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변화된 국제 경제 현실을 받아들인 거고 외부의 위협 요인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장 기능 같은 걸 다 확대한 거죠. 국영 상업 기능 기관에 다 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때는 식품 상점, 공업품 상점, 의류 상점, 뭐 이렇게 채소 상점 이런 게 도시마다 구역별로 다 있습니다.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옛날엔 배급으로 줬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시장하고 똑같은 값으로 물건을 팝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엔 배급으로 줬죠. 지금 똑같은 가격으로 팝니다. 물론 시장에 의해서 저걸 위협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나라, 내가 어떤 데입니까? 한 끼의 생존을 다투는 것인데 그게 경쟁이 됩니까? 북한이 지금 시장이 90% 이상을 점유했는데 모든 경제체제가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보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국가 계획 경제체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 중에 90%가 다 배급으로 시장에서 장사해서 먹었다 그러지 배급으로 받았던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경제인 거죠. 근데 법적, 제도적으로 그 시장이 고착화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이 소유가 국가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니까요. 국가 거지만.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다는 건 뭘 말해줘요? 국가 거라는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면 그건 개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규범화,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장경제체제라는 거죠. 자가용 다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은. 근데 자가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 거기 때문에. 근데 명의는 회사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규범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상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앞으로 북한 사회는 지금 그 임계점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로 갈 거고 외부의 위협 요인이 없는 개방경제 체제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 9년 동안 남북한이 갈등하는 동안 북한도 나름대로 시장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됐고 이미 시장경제가 보편화됐으나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은 북한은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자원이 없습니까? 인구가 없습니까? 근데 왜 개방했습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계속 불어나니까 개방을 한 겁니다. 근데 중국같이 큰 나라도 4개 지역, 특수지역 도시를 먼저 개방했습니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두려움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 전환기 경제, 시장경제 체제가 가속화부터 거라고 보고 그것이 한 20년에서 30년 갈 거면 통일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부추기면 북한 내에서 그런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 있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남한 국민들이 성숙하게 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계속 위협한다면 개방 못할 겁니다. 한국이 지금 현실적인 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건 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한이 필요하면 북한 조건 붕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력이 우리가 100배나 강합니다. 북한보다. 그거는 뭐 한국은행에서 44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100배 정도는 안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 북한 통계를 정확히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 향화되면 결국은 통일 국가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북미 협상 타결이 근본적인 시작점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미국하고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투자를 다 제한 걸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국제화되어 있는 나라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부정해서 나가면서 유익이 있겠느냐? 전 유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14번째 국가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4번째 차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유럽도 다녀보고 미국에도 살아보고 다 돌아다녀봤지만 그 14번째 나라 되는 게 보통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살다가 그런 나라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고 이제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결혼할 거면 자기하고 호흡도 잘 맞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나랑 호흡도 잘 맞고 나를 잘 배려해 주는 사람이 좋죠. 나를 보완해 주는 사람이 좋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뭐 세속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보완적인 게 좋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잘하죠. 보통 사람보다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거를 뭐 동경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제 아내도 상당히 많이 배워서 잘합니다.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완해 줬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서로 보완적인 게 좋은 겁니다. 남한은 어때요? 지금 제조산업이 퇴조해 갑니다. 중국은 경제 상승만 받으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평균이랍니다. 이건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화할 수 없으나 평균적인 임금이 한 600달러 내면 제조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가까운 수원에 삼성 같은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화성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3,000달러를 써야 됩니다. 1인당. 중국은 500달러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000달러를 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동차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벌써 7배 차이 나는 거죠. 6배 차이 나는 거래요. 6배 차이 나는 겁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하면 한 250에서 300달러면 그걸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이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임금이 145불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300달러로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잔업, 야간 수당까지 다 해서 그건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300달러였지 실제 지급하는 건 145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리적으로 가깝으니까 고리 비용이 적게 들죠. 그죠?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생산해서 운반해 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중국에 가서 생산해 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말도 같고 또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할 나라가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중국 기업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네가 지금은 전 세계 공장처럼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성에서 만약에 공단 그런 게 한 10개 생겨서 우리가 TV 냉장고 만들어서 판다고 국제시장에 나간다고 해요.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해요. 꼼꼼하다고요. 제품 잘 만든다고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나라도 별로 환영할 나라도 아니죠. 미국 기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 나가 있고 베트남 나가 있는데 남미에 나가 있고 그 기업들이 우리하고 경쟁력이 안 돼요. 150, 200불에 만들어서 똑같은 TV나 이런 카메라들을 그 가격에 만들어내서 파는데 어떻게 그걸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착취 대상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아니 여러분들 탈북자들 우리 뉴스에서 보십시오.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불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300만 원 주고 뭐 500만 원 주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않습니까? 개성공단 근로자들 여러분들 과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얼굴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100달러 받아 행복해 하잖아요. 100달러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게 낫습니까? 3,000달러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그럼 어리석은 남북 경제 서로 보완적으로 협동하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을 전체적으로 붕괴시켜서 합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성공단 근로자들 한번 영상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한번 잘 보십시오.
밝습니다. 100달러에 그렇게 밝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는 또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북한을 존중해야죠.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북한이니까. 또 북한도 우리를 통해서 보편적 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 또 우리를 존중할 겁니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데 북한이 우리를 우리가 존중하는데 그들이 존중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대개 우리가 고운 말을 계속 하는데 북한이 막 육두문자를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사람 보면. 지혜롭게 좀 끌고 가야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할 때도 보니까 어제 발표해서 오늘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제 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 딸들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신중하게 제가 짜증을 내면 왜 짜증내는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소해줌에 있어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성공단 철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제 발표해가지고 오늘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쟤네 절부 나라에서 돈 좀 있다가 진짜 유세 떠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무슨 10년 이상 경제 행위를 같이 하다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다 가지고 나갑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한심하게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수록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철수하겠다. 그럼 너희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정책을 한다면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물밑에서 얘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3개월 있다 철수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3개월 동안에 북한이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개성공단에서 물질적인 뭐 이익을 취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 거기에 개성공단을 더 돌린다고 해도 주의를 주고 전혀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발표해서 오늘 오히려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분들이 차에다가 뭐 나머지 짐을 싣고 나오는 게 전 세계보다 망신거리가 된 거예요. 한국도 좀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북한이 가난하더라도 북한을 존중해야 되고 북한을 하고 상대할 때 그런 품위 있는 행동들을 할 때 북한도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북 정책은 바뀌면 안 됩니다. 독일이 통일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일단 북한하고 독일하고 통일할 때 우리가 통일의 감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질감을 좁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통합을 해나가다 이런 정책을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바뀌면서 그 유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 주민이 우리 정부를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자 이렇게 구호 안 지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우리 보수라는 그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호황된 사람들 주장하는 거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얘기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촌스러운 거죠. 그거는 이 빨간 의자가 무슨 북한이 얘기한다고 까만 의자가 되나요? 법편주의는 반드시 비법편적인 것은 법편주의로 대체되게 되어 있다는 게 제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자기네 체제가 절대 우월하고 좋다고 세상에서 좋다 그래도 남한 체제가 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 체제가 우월하면 남한 체제화 되는 거고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못하면 북한 체제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줄여나가는 겁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교류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적 그런 번영을 위해서도 아주 좋죠. 제가 2016년도에 딸들 데리고 중국하고 몽골하고 러시아 이렇게 3개국을 52일 동안 여행한 적이 있어요. 바이칼 호수까지. 그때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만 좁히면 우리가 제2 도약의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뭐 딸들은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 딸은 또 중국어 제2외국어를 중국어래요. 저 영어 중국어를 하고 작은애는 스페인어하고 영어를 하는데 그 중국을 쭉 52일 동안 여행하면서 뭐 서로 협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동하면서 쭉 여행하다가 이제 저기 러시아에 들어가서 횡단이 열차를 타면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는 뭐 연구자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많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너 여기 브라디보스까지 기차 타고 왔다가 왜 한국까지 안 가냐? 여기까지 한국 들려서 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좀 며칠 친해지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단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철길이 만약에 남한까지 연결됐든 남한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한은 유럽에서도 유명한 나라예요. 가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바깥 해야 되잖아요. 그 단절감 때문에 그냥 다음 기회에 한국과 일본은 같이 더불어서 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네가 철길이 연결됐을 때 안 가냐? 그럼 당연히 가지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독일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돼서 철길만 연결해도 우리는 관광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그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모스크바까지는 비행기 타고 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횡단을 잘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 부산까지 연결됐다 그러면 한국까지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유럽 여행 가보면 알지만 프랑스까지 갔다가 영국까지 연결되지 않았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나라를 몇 개 선택해서 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연결됐으면 보통 영국까지 쭉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속철 타고. 연결된다는 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광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항상 이게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줄 것 같지만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연결만 시키면. 우리 섬나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관계 풀어가게 되면. 근데 정치 문제인데 그 정치 문제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인 가치가 비보편적인 걸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 정치제도든 문화적 가치든 규범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지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가다가 보면은 그게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럼 한국은 1960년부터 민주화된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한 나라예요. 1945년도에. 근데 어떻게 일본만 50년 찍어요? 그 국민성이 되게 미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된장찌개 먹으면 다음 날은 국수 먹고 싶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북한에 대해서 조급하게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예 양당 체제로 출발한 체제인데도 심지어는 한 정권이 계속 잡았는데 북한은 일당 제도인데 당연히 정권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 감안하고 만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당제로 좀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민감한 건 제껴놓고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세대는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세대에 한 30년 후에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한국은 만약에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남북 교류해서 아까 상호 우전적으로 제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흥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되게 싫어할 겁니다. 왜냐? 동양에서 강대국이 하나 다시 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지금 성장력이 거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한 10년 있으면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근데 다시 성장 동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을 계속해서 한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통일된 조국이라는 게 그런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서 저랑 제가 혹시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못 살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길 바라고 그런 나라에서 살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일 테니까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 한두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공학과 1사학번 김수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강연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그렇게 저희가 염원하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기업 경영을 하고 싶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아주 나중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그겁니다.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던 갈등과 오해 소지들을 좁혀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 제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었는데 저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관광산업 같은 거 이제 관광 여행사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유럽도 가봤고 미국에도 살았고 필리핀에도 웬만한 도시는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동남아도 대부분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다 다녔어요. 오스트랄리아도 나갔었고. 근데 이 여행이 주는 그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식의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아무리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그 여행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만 계속 살았던 사람하고 밖에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하고는 이 사고나 가치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인류보편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 여행업이라는 걸 통해서 나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여행이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어떻게 잘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업에서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묘양산 관광 여행사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제가 묘양산에서 나서 자랐거든요. 근데 묘양산은 산 중에 제가 본 한반도에 있는 산 중에 제일 예뻤어요. 그 산에 들어가면 그 기묘할 몇 자가 맞는 것 같아요. 멋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묘양산 관광 여행사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직 남북관계 그 정도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개인적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행업이라는 게 자유롭잖아요. 하는 업종 자체가. 근데 제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라 이렇게 회사원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